조선 500년, 그 긴 역사 위에는 수많은 왕과 신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유독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었으나 왕으로 살지 못한 소년의 이름, 그리고 하나는 왕도 아니었으나 왕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막 예우를 홀로 지킨 한 사내의 이름, 엄흥도. 15세기 조선은 왕권과 신권 사이에 팽팽한 긴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병약한 몸으로 겨우 재위를 이어가는 동안 그 긴장은 서서히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12살의 어린 왕,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깊은 산중,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영월 땅에는 대를 이어 호장직을 세습해온 엄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한 사내 엄흥도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딛고 선 이 외딴 땅이 머지않아 역사의 한복판이 되리라는 것을. 권력이 모든 것을 지우려 할 때 가장 평범한 사람이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큰 힘이 됩니다. 1441년 7월 23일 조선의 궁궐에서 경사스러운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의 장남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왕세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우리가 단종이라 부르게 될 그 소년입니다. 온 나라가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왕세손이 탄생했다는 것은 왕실의 혈통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몸이 약했던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단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 어머니의 얼굴도 목소리도 온기도 기억하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어린 세손을 가엾게 여긴 세종은 후궁 해빈 양씨에게 그의 양육을 부탁했습니다. 세종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성장한 단종은 어릴 때부터 영리함이 남달라 할아버지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종은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문종 역시 몸이 약했습니다. 만약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야심만만한 수양대군과 여러 대군 사이에서 이 어린 손자가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세종은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지편전 학사들에게 손자를 지켜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그 우려는 불행히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편 단종이 훗날 유배될 영월 땅에는 이미 한 가문이 대를 이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월 엄씨 가문입니다. 엄흥도는 영월 엄씨 12세 손으로 호장 엄한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월 엄씨 가문은 대대로 영월의 호장직을 세습해온 이 고장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호장이란 어떤 자리였을까요? 조선시대 지방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그 고을에 대대로 살며 실무를 맡아온 향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향리는 그 고을에 남아 실질적인 행정을 이어갔습니다. 호장은 바로 그 향리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고을의 세금을 거두고 소송을 처리하고 백성들의 살림을 돌보는 자리, 수령이 바뀌어도 고을이 돌아가는 것은 호장 덕분이었습니다. 엄흥도는 바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대를 이어 내려온 자리에서 영월 고을의 행정을 맡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세로 둘러싸인 영월 땅, 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 외진 고을에서 엄흥도의 삶은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단종과 엄흥도는 아직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이 두 사람의 운명을 하나로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하자 단종은 왕세자가 됩니다. 그러나 문종 역시
재위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승하하며 단종은 고작 12살의 나이에 조선의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2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의 아이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 거대한 나라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 어린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에 조정은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이 인사권을 쥐고 결정하는 황표정사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황표정사란 무엇이었을까요? 대신들이 관료 후보자의 이름 접해 황색점을 찍어 왕에게 올리면 왕은 그것을 추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하들이 신하를 선택하는 구조였습니다. 왕권은 위축되었고 대신들의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더욱이 단종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도 이제 없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도 이미 승하했습니다. 왕실의 어른인 대비나 대왕 대비조차 부재했기에 단종은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댈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에서도 둘째 수양대군과 셋째 안평대군의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야심을 철저히 숨긴 채 불사중창에 참여하거나 법회에 참석하며 몸을 낮췄으나 뒤로는 한명회, 권람과 같은 책사들을 보섭하고 홍달손, 양정 등 무인들을 모으며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사신으로 자원해 떠나며 김종서의 경계심을 늦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단종을 둘러싼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소녀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알았다 해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1453년 10월 10일. 그날은 조선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날입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정난, 난리를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이것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였습니다. 거사는 섬뜩할 만큼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직접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왕족이 대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태연하게 편지를 읽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수양대군이 데려온 종 임어을운이 미리 준비한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는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이어 경복궁을 점령한 수양대군은 단종의 명을 빙자해 대신들을 입궐시킨 뒤 미리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황보인, 조극관, 민신 등을 살해했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단종이 이름으로 불려나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사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마저 제거한 것입니다. 단종은 하루아침에 자신을 보좌하던 대신들을 잃고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어 군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했고 스스로 정난공신 1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은 금성대군과 해빈 양씨 등 단종의 남은 측근들마저 죄인으로 몰아 유배 보냅니다. 해빈 양씨는 단종이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친자식처럼 길러온 양어머니였습니다. 그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단종은 마침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광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양위였으나 실제로는 측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강요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14살의 소녀는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 등 지편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무인 성승, 유응부 등이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모의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발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사육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6신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세종 시절 지편전에서 학문을 닦은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시절 지편전에서 함께 공부하며 쌓은 학문의 근본, 즉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세조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학자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사육신과 그 가족들을 처형했으며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 보냅니다. 청령포,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힌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드나들 수조차 없는 천연의 감옥, 자연 그 자체가 만들어낸 고립의 땅이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곳에서 16살의 단종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 얼마나 외롭고 막막한 나날이었을까요?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에 홀로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여름의 삼복더위 속에서도 차가운 강바람이 몰아치는 가을에도 단종은 그 좁은 땅 아래서 버텨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대로 끝인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영월 땅에 엄흥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되자 엄흥도는 곡소리를 따라가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토막을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청령포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월의 호장으로서 단종의 처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엄흥도는 유배온 어린 왕을 직접 아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종은 엄흥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육신을 보는 듯하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에게 충절을 바쳤던 사육신처럼 이 낯선 호장에게서 같은 빛을 느꼈던 것일까요? 단종의 그 말은 엄흥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57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이 순응해서 단종의 복위를 다시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축지변입니다. 단종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순응 일대 주민들이 학살되었으며 세조는 마침내 단종에게 죽음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마지막 시도마저 무너졌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은 영월 관풍원에서 16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6,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세 손으로 태어나 왕세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으나 상왕으로 물러났다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끝내 이 외딴 산골 땅에서 생을 마감한 소년. 그 짧고 가혹한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이 엇갈립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사와 선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단종은 사사되었거나 교sel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식 기록과 야사 사이의 이 간극은 당시 진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춰지려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자신이 명령해 죽였다고 기록한다면 그것은 왕이 왕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공식 기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16세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조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삼족이란 부족, 모족, 처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죄가 수십, 수백 명의 목숨으로 이어지는 극형이었습니다. 이 엄명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제대로 수습되어 왕의 예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단종이 정당한 왕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세조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엄명 앞에서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강물에 던져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주검이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차가운 강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엄명 앞에서 자신의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엄흥도가 움직였습니다. 엄흥도는 세 아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엄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 전체를 죽음으로 내모는 짓이라고. 하지만 엄흥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이 짧은 한마디가 엄흥도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결과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화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왕의 엄명을 알면서도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엄흥도와 세 아들은 깊은 밤을 틈타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발소리마저 죽이며, 때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밤, 그들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제 묻을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엄흥도는 아들들과 함께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어디에 모셔야 할지, 어느 자리가 맞는 자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덮인 가운데 노루 한 마리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만 눈이 녹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에 노루의 체온이 녹여낸 그 작은 자리, 사방이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그 자리만 유독 따뜻하게 눈이 녹아있었습니다. 엄흥도는 그 자리를 단종의 마지막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그 자리에 단종을 조용히 안장했습니다. 어떤 의식도, 어떤 격식도 갖출 수 없는 장례였습니다. 다만 차갑게 식어버린 주검을 차마 내버려둘 수 없어서 맨손으로라도 흙을 덮어드리고자 했던 장례였습니다. 지금의 장릉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왕이었던 소녀는 그렇게 영월의 차가운 흙 속에 잠들었습니다. 이름 없는 호장의 손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장례를 마친 엄흥도에게 남은 것은 도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엄명을 피해 벼슬을 버리고 은거에 들어갔습니다. 대대로 영월의 호장직을 세습해온 가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자리를, 이름을, 고향을 모두 버리고 엄흥도는 세 아들을 전국 각지로 흩어보내 가문의 씨앗을 보존했습니다. 장남 호현은 예천, 즉 문경 지역으로, 차남 광수는 군위로, 삼남 성현은 울산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경상북도의 예천과 군위, 그리고 경상남도의 울산, 형제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발각되더라도 나머지가 살아남아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떠나보내며 이렇게 당부했을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지 마라. 엄씨라는 성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문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아들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함께 모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흩어진 가문의 후손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를 가슴속에 품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한 채로 그 비밀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엄흥도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가문의 전승 속에서,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과 충의공 엄선생 실기라는 기록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종이 승한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엄흥도의 이름은 공식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은 흩어졌고 그 이름은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현종대에 이르러 조선 최고의 유학자 송시열이 엄흥도의 충절을 조정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송시열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유학자로 그의 말 한마디는 조정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송시열이 엄흥도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충절을 조정에 알리며 그 후손들을 등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며 엄흥도의 후손들이 조금씩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에는 엄흥도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숙종은 1698년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서 지워졌던 단종을 정식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긴 지 무려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의 복위는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충신들의 행위가 옳았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육신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엄흥도의 이름도 그 재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어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난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영조대에는 엄흥도에게 공조 참판이 추증되었습니다. 살아서는 고을의 호장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죽은 지 수백 년 만에 중앙관직이 추서된 것입니다. 한편 단종 역시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의 넋은 영월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무속에서는 군왕신의 하나로 모셔지게 됩니다. 살아서 왕권을 지키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신이 되었습니다. 2007년 승한 지 550년 만에 영월에서 단종의 국장이 뒤늦게 치러졌으며 현재까지도 영월에서는 단종 문화제를 통해 그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한 이름, 명예회복의 완성은 고종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종은 엄흥도에게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했습니다. 충의공, 충성스럽고 굳세었던 사랑. 이름 없는 아전 출신의 향리에게 내려진 이 시호는 조선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호란 보통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을의 향리였던 엄흥도에게 시호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종이 승하한 1457년부터 고종대까지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엄흥도는 역사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조선 왕조실록과 충의공 엄선생 실기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엄흥도가 단종을 안장한 그 자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오늘도 영월 땅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57년 그 어두운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노르가 앉았던 자리를 찾아 홀로 왕의 주검을 묻었던 한 사내. 그가 그 순간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그날 밤 손으로 덮어드린 그 흙 위에 훗날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유산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나 16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단종. 그리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며 나선 영월의 호장 엄흥도. 권력은 단종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엄흥도의 이름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기억했습니다. 단종의 장릉은 지금도 영월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엄흥도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강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지우려 했던 진실은 결국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